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2020년 우리 집 올해의 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저뿐이거든요. 가끔 어머니가 읽을 책을 골라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제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집 올해의 책으로 제가 한 해 동안 관심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봄에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나눈 대화 중에 족보와 혈통에 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 조상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 한 해는 계속 이 주제로 책을 읽게 되었어요. 한 주제를 두고 여러 책을 읽은 적은 있어요. 한 작가의 책을 다 읽은 적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1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은 확고해지기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조윤미님의 두 얼굴의 조선사예요. 부제는 군자의 얼굴을 한 야만의 500년입니다. 5월경에 읽고 구입은 10월 달에 했어요. 원래 저는 양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선비나 서당 등의 조선 문화에 대한 호감은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극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보통 왕족이나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선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왕족이나 양반의 시각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양민이나 노비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는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랬었지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얼굴의 조선사는 양반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수탈 행위와 뇌물의 보편화, 정치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그들의 실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반의 그런 수탈의 역사 뒤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것은 바로 백성이었어요. 양반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양반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그들을 수탈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조선의 법에서 양반은 특권을 누렸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군역을 피하고 양민에게만 군역의 의무를 지게 했어요. 그런 백성을 살피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지만 백성을 위한 제도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백성의 짐을 덜어주는 만큼 양반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했는데 양반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백성을 착취하고 노비를 학대하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그런 양반의 실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얼굴의 조선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동시에 궁금한 것도 생겼죠. 그래서 읽은 책이 권내연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입니다. 부제 어느 노비 가게 200년의 기록처럼 노비에서 양반이 된 어느 집안의 가게를 족보를 통해서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8월 달에 읽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노비가 양반이 된다면 그 집안은 노비의 집안으로 봐야 할까요? 양반의 집안으로 봐야 할까요? 영모죄를 지어서 노비가 된 사람의 자손은 양반의 핏줄일까요? 노비의 핏줄일까요? 양반이 죄를 짓고 양민이나 노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 반대로 노비가 양반이 되는 것은 어떨까? 가능할까? 궁금했어요. 족보를 사는 경우 말고요. 그래서 이 책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을 읽고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재산으로 면천을 하고 양반의 지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노비도 토지나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라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고 양쪽이 다 노비일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어머니 쪽 양반에게 있었고요. 노비와 노비의 혼인보다는 양인과 노비의 혼인을 통해서 양반 소유의 노비를 늘렸다고 합니다. 노비에서 평민 그리고 양반에 이르기까지 세대에 걸쳐서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김수봉 일가의 노력과 함께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였어요.
그렇게 저는 두 권의 책을 읽고 다시 조윤미님의 조선사 시리즈를 읽으려고 하다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김훈님의 흑산입니다. 이 책은 내용을 모른 채 김훈님의 남한산성과 같이 구입을 한 책이에요. 9월 말경에 읽었어요. 제 관심사와 흐름이 같아서 놀랐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인연이 있었나 싶었어요. 흑산은 흑산도로 유배당한 정약전의 조카사위 황사영의 일화와 함께 천주교를 믿다가 참수당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천주교를 믿었을까 하는 것과 천주교 교리에 기대어 살고자 했던 백성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읽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사는 황사영이 자신의 노비인 육손이를 면천하면서 그에게 한 말, 자매하지 마라 였어요. 너를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이 저는 슬펐어요. 조선 사회는 양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어요. 과도한 조세와 군역에 차라리 자신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 것이 나을 정도로요. 노비가 되면 의무에서 벗어나 양반의 집안에서 일을 하며 목숨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드디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건데 살기 위해서 다시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애잔했어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조선의 바나다였어요. 부제는 벌거벗은 자들이 펼치는 역류의 조선사입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기득권에 맞서 싸운 백성의 기록을 읽고 싶었어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물어야 했던 백성의 시도를 알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실패의 기록을 알게 되었어요. 역모에 성공을 했다면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그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공의 통쾌함보다는 실패의 좌절감을 예상하면서 읽었죠. 그런데 모든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노비 형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상전을 살해했어요. 조선은 부모의 명예를 위한 복수살인은 일반 살인에 비해 형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양반 상전을 죽인 노비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기양을 갔어요. 사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양반을 대상으로 한 시도에서는 일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벌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반쪽짜리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도들을 읽고 싶었어요. 아무 저항 없이 순응하기만 한 역사보다는 뿌듯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시도들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리즈의 두 번째가 바로 이 책이에요. 모멸의 조선사. 그런데 저는 순서대로 읽지 않고 세 번째인 조선의 바나다를 먼저 읽고 이 책 모멸의 조선사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지배 권력에 맞선 백성의 10가지 얼굴이에요. 농부, 어부, 광부, 장인, 상인, 노동자, 광대, 기생, 백정, 노비까지 10가지 부류의 백성의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앞에 두 권의 책과는 달리 이 책은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소설의 형식도 일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앞에 두 책은 조유미님의 설명과 함께 기록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라서 자칫하면 집중이 흩어져서 눈으로만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안 그랬어요. 만약 세 권 중에 한 권을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할 거예요. 10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삶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있는 식용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고기도 버리는 부위 없이 알뜰하게 다 먹고요. 그만큼 굶주려야 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그 이전부터 백성은 굶주려야 했기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먹어야 했어요. 소설 흑산에는 흙으로 빚은 떡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식용이 가능한 흙에 보릿가루를 넣고 소금 간을 해서 흑떡을 빚어 먹었다고요. 이 모멸의 조선사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산과 들에서 구황 작물을 마련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나와요.
식용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탈을 당하고 조세, 공세, 군역세 같은 각종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땅마저 빼앗긴 채 굶주려야 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보릿고개처럼 지식으로 생각했던 내용에 실상을 조금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문화유산의 두 얼굴입니다. 이 책 문화유산의 두 얼굴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집중하던 일이 마무리되면서 긴장이 풀려서인지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힘내서 읽고 있습니다. 부제는 조선의 권력자들이 전하는 예와 도의 헤게모니 전략이에요. 문화유산의 업적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왕조에게 돌아가지만 실제로 그것을 짓고 관리했던 사람은 백성이에요. 왕릉, 궁궐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야욕이 담겨 있어요. 백성의 고됨과 백성의 죽음보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릉을 조성하고 궁궐을 축조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베르사유 궁궐의 화려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으면서 저는 여태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암기 과목에 취약해서 학창시절 내내 거리를 뒀던 과목이 사회탐구 영역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역사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역사 사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암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때 수능에서도 사탐을 제대로 망쳤죠. 그래서 지금 한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지도 몰라요. 아버지 쪽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생각을 하면 저 한 사람 속에 정말 다양한 성씨를 가진 조상의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위에 계시죠. 궁금했어요. 내 조상은 어떤 계급이었을까? 어떤 업종에 종사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고요. 족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름이나 간략한 내력은 알아볼 수 있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벼슬을 한 양반도 있었겠지만 양민이나 노비도 있지 않았을까요? 농부는 당연히 있었어요. 광부나 어부는 어떨까요? 상인이나 수공업에 종사한 분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먼 조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왕족이나 부족장도 있을 거예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보면 참 다양한데 나는 지금까지 그 속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고 살았구나 하고요. 내 시각은 매체가 주로 다루는 주류의 시각, 왕족과 양반의 시각에만 갇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집 올해의 책 덕분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네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이 관심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도 궁금해요.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